그날 밤 8살 손녀가 악몽 속에서 외친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할머니, 새엄마가 아빠 도장 숨겼어. 빨간 상자, 파란 상자, 은행 아저씨. 하지만 제가 진실을 밝히려 하자 오히려 저는 정신병 환자로 몰렸고 제 아들조차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좋은 곳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편안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저는 정신병자로 갇히고 제 아들과 손녀는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애라고 합니다. 올해 68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니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제 아들과 손녀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병원에 갇혀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제 아들 민수가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지 2년 만에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상대는 35살의 젊은 여자 최은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42이었고 8살 딸 지은이를 홀로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린다는 것에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 은지를 만났을 때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했다고 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지은이를 대하는 모습이 다정해 보였습니다. 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새엄마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제 걱정이 기우였다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사업이 제법 잘 되어서 집도 새로 장만하고 차도 바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수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은지도 친정일로 며칠 집을 비워야 한대요. 지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우리 손녀 보는 게 무슨 일이냐.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저는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은지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은이는 아직 학교에 있고 3시쯤 돌아올 거예요. 냉장고에 반찬 다 준비해 뒀어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민수는 서재에서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흘만 계시면 돼요. 제가 목요일 저녁에는 돌아올게요. 은지도 금요일에 돌아온대요. 민수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짐을 챙겨 나가고 나서 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주방도 말끔했습니다. 은지가 살림을 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안 분위기가 왠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온기가 부족하다고 할까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밝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더 놀랍게도 아이의 팔뚝에 멍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니? 어디 부딪혔어?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이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새엄마가 너한테 잘해주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새엄마는 아빠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아빠 있을 때는 웃고 친절한데 아빠 없을 때는.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뭘 하는데? 할머니한테 말해봐. 저는 아이를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려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밥도 안 줘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말하면 아빠도 할머니도 다 죽는다고 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꼭 안겨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아이가 갑자기 뒤척이며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싫어. 새엄마 무서워. 때리지 마. 저는 아이를 깨울까 망설이다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새엄마가 아빠 도장 숨겼어. 빨간 상자에서 꺼내서 파란 가방에 넣었어. 은행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이름으로 뭔가 했어. 나 말하면 안 된대. 할머니도 죽는데.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의 서재를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 안에는 회사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늘 책상 위에 두던 도장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 구석구석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도장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엌 찬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식기 선반 뒤편에 빨간색 서류 봉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꺼내서 열어보니 은행 서류들이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담보 설정 서류들이었는데 놀랍게도 모두 최근 몇 주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류 금액이었습니다. 5억 원대 대출, 상가 건물 담보 대출 3억 원. 총 8억이 넘는 돈이 민수 명의로 대출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필적이 민수 것이 아닌 것 같았고 도장은 분명 민수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오후에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간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새엄마랑 은행 간 적 있어?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언제 갔는데? 지난주요. 새엄마가 학교 끝나고 데리러 와서 같이 은행 갔어요. 은행 아저씨한테 아빠 이름으로 뭔가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새엄마가 무서운 말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 은행에서 나오면서 새엄마가 그랬어요. 지은아, 오늘 일 아빠한테 말하면 할머니를 죽일 거야. 할머니를 차로 치어서 죽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어린아이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악마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악마를 무너뜨리겠다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안방을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은지의 옷들이 한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행 가방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파란색 캐리어를 열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여권 3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지 것, 다른 하나는 제가 본 적 없는 남자의 여권, 그리고 놀랍게도 지은이 여권까지 있었습니다. 지은이 여권은 최근에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는 다음 달 15일 인천에서 방콕행이었습니다. 3장 모두 은지, 김태민, 그리고 지은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 악마는 민수의 재산을 빼돌린 후 지은이까지 납치해서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를 인질로 삼아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가방을 정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하고 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 설거지하고 있었어. 은지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어머님 손에 먼지가 묻어 있어요? 가방 뒤져보셨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청소하다가 먼지 묻은 거지. 은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원래 가방을 특정 방식으로 놓아두거든요. 누가 건드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머님이 제 가방을 열어보셨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뭘 보셨어요? 여권이요? 비행기 표요?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은지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머님도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민수 씨한테서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이미 8억 원을 대출받았고 상가 건물도 제 공범 앞으로 헐값에 넘길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은이도 데리고 갈 거예요. 나중에 몸값 받으려고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어? 은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악하다고요? 어머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속는 놈이 바보인 거죠. 민수 씨는 정말 쉬운 타깃이었어요. 외롭고 돈 있고 순진하니까요. 너 당장 나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은지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신고요? 어머님, 증거가 있어요? 제가 모든 서류는 이미 치웠거든요. 그리고 설령 어머님이 신고하신데도 소용없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노인분들 치매나 망상 증세 보이는 경우 많으니까.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만약에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먼저 신고할게요. 어머님이 망상 증세를 보이시고 저를 괴롭히신다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정신병원에 가시게 될 거예요. 요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에요. 그녀는 일어서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어머님.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면 지은이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괜히 나서시면 지은이가 다칠 수도 있어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지은이를 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희 반격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밝은 얼굴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지은이랑 공원이라도 다녀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냉혹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학교에 보낸 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은지의 말대로 저는 정신병 환자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은지가 이미 서류를 치워버렸으니까요. 민수에게 전화할까도 생각했지만 은지가 먼저 민수를 세뇌시켰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계시면 이 사진 보세요. 사진을 열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이가 학교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악마는 지금 제 손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움직이면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제 손녀의 목숨이 걸린 전쟁이라는 것을요. 지옥 같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집에 있는 동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에 들어가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도 제 생각을 읽은 듯 먼저 행동했습니다. 민수가 도착하기 1시간 전 은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전화드렸어요.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신 것 같다고요. 뭐라고? 네, 망상 증세를 보이신다고 했어요. 저한테 이상한 말씀 하시고, 제 물건 뒤지시고, 밤에 혼잣말 하시고, 그래서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민수 씨가 많이 걱정하시던데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먼저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지한테 들었는데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민수야,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은지가 지금 너를. 어머님, 은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또 시작이세요. 민수 씨, 보세요. 어머님이 제가 나쁜 짓을 한다고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도장을 훔쳤다느니, 지은이를 학대한다느니.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민수야, 정말이야. 은지가 너 몰래 대출받고 상가 건물도 팔려고 하고 있어. 지은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야. 제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지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증거는 은지가 다 없앴어. 하지만 내가 봤어. 서류도 보고 여권도 봤어. 은지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이 저를 아직 믿지 못하시는 거죠. 제가 늦게 들어온 며느리니까. 하지만 이렇게까지 오해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녀의 눈물은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죠. 요즘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요. 검진도 받으시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아니야. 엄마 말 믿어라. 은지가 지금 너를 속이고 있어. 그때 은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민수 씨, 사실은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 가려고 이미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이에요.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그녀는 예약증까지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악마는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제가 진실을 말하기 전에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완전히 은지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저를 믿지 않았고, 지은이는 은지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없었고, 저는 곧 정신병원에 끌려갈 처지였습니다. 이대로 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지은이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지의 가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권과 비행기표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다른 곳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저는 부엌 찬장도 다시 뒤졌습니다. 은행 서류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그때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최소한 이것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가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웃으며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민수 씨는 일찍 출근하셨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제 앞에 커피잔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화요일만 기다리세요. 좋은 병원이에요. 거기서 편안히 계시면 돼요. 그날 오후 저는 지은이를 학교에서 데려온 후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말 좀 들어줄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본 거 있잖아. 새엄마가 아빠 도장 가지고 은행 간 거. 그거 할머니한테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새엄마가 알면 어떡해요?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말해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새엄마가 학교 끝나고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은행 갔어요. 은행 아저씨한테 아빠 이름으로 뭔가 서류 쓰고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다른 은행도 갔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했어요. 새엄마가 그러는데 이건 아빠를 위한 깜짝 선물이래요. 그래서 절대 말하면 안 된대요. 말하면 깜짝 선물이 망가진대요. 아이는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은행 이름 기억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은행이었어요. 두 번째는 신한은행이었어요. 학교 앞 은행들이에요. 좋아, 잘했어. 그리고 지은아, 새엄마가 할머니 나쁘게 말하면 절대 믿으면 안 돼. 할머니는 지은이 지키려고 하는 거야.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나도 알아요. 새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엄마 아닌 척하고 있어요.
밤에 전화하면서 웃으면서 나쁜 말 하는 거 들었어요. 아빠한테서 돈 다 빼먹고 도망간대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도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증거를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은지를 함정에 빠뜨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은지 앞에서 큰 소리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내일 집에 갈게.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서. 지은이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은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전화를 끊자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가세요? 그래, 너희 부부끼리 있어야지. 은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이기는 줄 알지? 하지만 끝까지 봐야 알아.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며 거실을 주시했습니다. 자정이 넘자 은지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창문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은지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태민이 틀림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무언가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비록 멀리서 찍어서 흐릿했지만 그래도 증거는 증거였습니다. 30분 후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잠든 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떠나기 전에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아, 며칠만 참아. 할머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증거가 너무 약합니다. 동영상도 흐릿하고 단순히 만난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 없어요. 가족 간의 오해일 수도 있고요.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이한테 들은 은행 방문 이야기를 하자 형사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은행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요?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일단 저희가 은행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대출받은 게 사실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확인해 보니 실제로 최은지가 민수 씨 명의로 2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8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매매 계약도 진행 중이더군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저희가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믿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는 경고했습니다. 어르신, 절대 은지에게 눈치채지 마세요. 며칠 안에 영장 나오면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조용히 계세요. 하지만 이틀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은지가 지은이 데리고 사라졌어요. 학교에도 안 갔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어요. 메모 하나 남겼는데 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지은이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써 있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지가 계획을 앞당긴 것입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형사는 긴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공항, 항구, 버스터미널 모두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제 손녀가 그 악마의 손에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이 악마 같은 년, 지은이 어디 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안전해요.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은이 바꿔줘. 안 돼요. 아직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화한 이유는 거래를 제안하려고요. 거래? 네,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한 거 다 취소하세요. 그리고 민수 씨한테 어머님이 착각하셨다고 하세요. 그럼 지은이 돌려드릴게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넌 지금 유괴범이야. 유괴가 아니라 보호예요. 어머님이 저를 모함하시니까 제가 지은이 데리고 잠시 피한 거죠. 48시간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 안 하시면 지은이는 영영 못 보실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형사는 전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 지은이만 무사하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을 다독이며 생각했습니다. 은지는 지은이를 인질로 삼아 협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제가 신고를 취소해도 그녀가 지은이를 돌려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돈을 요구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여기 어두워요. 새엄마가 밥도 안 줘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다시 은지에게 넘어갔습니다. 들으셨죠?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머님이 빨리 결정하셔야 지은이가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수 씨 통장에 5억 원 입금해 주세요. 그럼 지은이 돌려드릴게요. 역시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먼저 지은이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해야 해. 지은이랑 직접 만나게 해줘.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안 돼요. 만날 수는 없어요. 대신 영상통화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정오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찰은 추적을 계속했지만 은지의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손녀가 어둡고 추운 곳에서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좀 더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정오,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에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좁은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야. 아이는 화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줘요. 카메라가 다시 은지에게 돌아갔습니다. 보셨죠? 지은이는 아직 안전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저녁까지 5억 원 준비하세요.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입금 확인되면 지은이 위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는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협박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돈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지은이를 돌려준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겁니다. 저희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말은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은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운영 자금까지 모두 끌어모았지만 3억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인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억은 안 돼. 3억 5천만 원밖에 없어. 은지는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장난하세요? 그럼 지은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발, 이게 최선이야. 더 이상은 없어. 돈 받고 지은이 꼭 돌려줘. 제가 애원했습니다.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가져오세요. 경찰은 절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어머님 혼자 오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어디로 가면 돼? 은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1시간 후에 거기로 오세요. 혼자요. 경찰 데리고 오시면 지은이는 못 보세요. 저는 경찰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형사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저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형사들이 멀리서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 저는 돈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경찰 차량은 멀리서 따라왔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 옆에는 김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 가져오셨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있어. 지은이는 어디 있어? 은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돈부터 확인해야죠. 김태민이 다가와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은이는 저쪽 방에 있어요. 제가 들어가려 하자 김태민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더 남았어? 돈도 줬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은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말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미워요. 어머님 때문에 제 계획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요. 그 순간 김태민이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너희들 뭐 하려고? 은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사고가 하나 일어날 거예요. 노인이 폐건물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요. 아마 병원에 실려 가셔야 할 거예요. 기억 상실이 될 수도 있고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악마들은 저를 죽이거나 다치게 만들어 모든 증거를 없앨 작정이었습니다. 지은이는요? 지은이는 어떻게 하려고? 안심하세요. 지은이는 저희가 잘 키울게요. 해외에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죠. 민수 씨한테는 어머님이 착각해서 사고 난 거라고 할 거예요. 그때 김태민이 제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이야. 손들어.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은지와 김태민은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체포한다. 형사들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형사 한 명이 제게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찾아줘요. 형사들이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잠시 후 한 형사가 지은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아이는 무사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아, 아이는 형사의 품에서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형사가 아이를 제게 건네줬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은지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경찰 데려왔네요? 약속 어겼잖아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 너 같은 악마의 말을 믿을 순 없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은지와 김태민은 차에 실렸습니다. 은지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아는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저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지은이도 영양실조 증세가 약간 있었지만 건강했습니다. 민수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지은이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 민수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지은이가 무사한 게 다행이야.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은지와 김태민은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5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4명의 남성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총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들의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은지는 끝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옳았으니까요. 판사는 은지에게 징역 12년, 김태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아동학대, 유괴, 폭행 미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도 정의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며 점차 밝아졌습니다. 아이는 이제 악몽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돈은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 셋은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지은이가 그네를 타며 깔깔거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호는 당분간 생각 안 해요. 지은이랑 저, 그리고 어머니 셋이서 잘 살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면 충분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악마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지은이가 최근에 학교 숙제로 장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나의 영웅이었습니다.
아이는 저에 대해 썼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안전해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글을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 손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69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접근하고 완벽하게 위장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증거도 없고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저는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수가 농담을 하며 웃고 지은이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구해주십시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아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가족이 위험에 처한다면 저는 또다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역할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충격적이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거나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